네, 주요 정치 이슈 다루는 시간입니다. 박영수 특검 문제, 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양재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뵈갖고 제가 말을 좀 바쁘시죠 요즘에? 뭐 전국이 바쁘죠.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예. 자꾸 불투명해지니까 말이죠. 특검이다. 언제다 참. 아무래도 이제 네. 좀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 다 어느 진영이건 간에 좀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혹시라도 자신들의 바라는 쪽이 안 나올까봐 걱정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질주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도 조금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혹시 저 광화문에 나가셨어요? 네, 잠깐 들러서 봤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로 가셨습니까? 촛불 집회로 가셨습니까? 제가 광화문에 있나요? 네. 양쪽 다 이렇게 좀 거기 한번 더 보였었는데요. 그렇죠. 변호사시니까. 태극기 집회도 태극기 집회라기보다 이제 탄핵 반대 집회라고 네. 불러야겠죠. 점점 더 많은 뭐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23일까지 최종 변론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증인 시청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든가 이런 어떤 결정들이 나오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모인 예. 것 같습니다. 못지않게 그 태극 촛불 시위도 그동안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토요일 날은 또 다시 한번 더 많이 이제 많이 불길이 모였다고 타오르죠. 그러더라고요. 네. 평론가님도 나가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방송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보였어요? 보게 되는데요. 예, 얼마나 어떠셨어요? 모였는지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예, 이전보다는 얼마나 확실히 좀 열기가 뜨거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 한 85% 정도는 네.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네. 입장이 한 15% 정도 안팎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지지의 측면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태극기 바람에 촛불은 꺼졌다 이미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또 대리인단 쪽에서 계속 시간 끌기 이른바 침대 축구하듯이 자꾸 이렇게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면서 3월 13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을 이제 미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렇게 하다가는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게 뭔가 뒤집힐 것 같다. 이런 불안감들이 조성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촛불 집회가 점점 좀 커져가는 거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개별적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의원은 나가서, 김문수 전 의원이죠. 네.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오늘부터인가. 네,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을 자유당으로 불러야 되는지, 한국당으로 불러야 되는지. 한국당이라고 일단 불러달라고 하니까요. 한국당이라고 부르면. 네네. 자유당은 과거 이승만. 네, 그게 연상이 돼서 또 예전에 이제 신한국당이라고 또 있었잖아요. 신한국당 또 IS 때 아닙니까? 네, 그 이름이 좀 익숙하니까 한국당으로 약칭을 만드는 게 좋겠다. 예. 한국당의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갔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눈물이 났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러다 보면 자꾸만 이게 말이죠. 어떤 중요한 국민적 의사가 직결돼서 탄핵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눠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그러면 평론가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그 솔직한 의견으로는 이걸 이제 국민을 편가르게 한다거나 정치인이 부추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왜냐하면 국민 다수의 의견, 그리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상식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헌재 판결을 앞두고 난 다음에 양쪽이 어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하에 정치인들이 뭔가를 부추긴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잘못됐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방금 전에 새누리당 지금 이제 한국당 말씀도 하셨지만 네. 한국당 의원들이 일종의 표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의 여론이 드실 경우에는 좀 조용히 있다가 또 뭔가 정치적 목적에서 다시 어떤 활로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나가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장을 막 180도 바꾼다거나 네. 잠잠히 있다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뭔가 자꾸 태극기 집회 바람을 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민주당도 어제는 또 나갔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나 야권들을 바라보니까 똑같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네. 근데 국민 다수의 의견이 그런 거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증거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 뒤집힐 것 같은데 그럼 야권이 가만히 있으면서 대선 선거운동만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우에 대한 잘못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너무 노골적인 어떤 의도를 보였을 때 그것도 비판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이미 본질을 왜곡 부분을 알고 지금 하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네. 당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별 의원들은 개별 의원들 나가는 나간단 분들의 말이에요. 어떤 면면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을 지지해 주는 일부만 확보가 된다라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네. 그런 분들 역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중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영역도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확실히 현재 태극기 집회 내지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겠다라는 네. 생각하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오히려 뭐 그분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존중해 주면 좋으니까 다만 거기서 나가서 의도적인 악용을 한다든가 왜곡된 사실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하는데 네. 오늘 원래 주제는 이거 아닙니다만 라디오 인터뷰 제가 들어보니까 네. 김문수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앵커가 아주 너무 바뀌는 거 아니냐. 네. 전에는 뭐죠? 국가 비상시 비상 거기서는 탄핵을 당신하지 않느냐. 네, 네, 근데 또 네. 이번에 나가서 또 눈물이 난다 그러는 게 김문수 전 대표를 보면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었던 분데 감옥도 갔다 온 네. 사람이거든요. 그 뭐 한국노총에서도 오지 마시라 뭐 이렇게 했다고도 얘기를 하여튼 하던데요. 뭐 오늘 하여튼 제가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오늘 아니 이제- 제가 그 자리에 그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에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 예. 너무 화를 내시기에 어. 인터뷰하다 전화 확 끊어버리시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사실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상시국회에 참여를 했지만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사실은 참여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네. 찬성하는 입장, 좀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때 또 발언상으로도 뭐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또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본인은 뭐 그렇게 비판해도 어쩔 수 없지만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나는 얘기도 정치는 하시더라고요. 바뀔 수도 있죠. 근데 바뀔 수는 있는데 신념이 바뀌면 그건 좀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건 뭐 제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김문수 전 지사 굉장히 친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뭐라고 하시면 아, 어떡하려고 예. 오늘 어제죠. 어제 아침에 네. 북한이 또 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예,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처음에는 노동 미사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합참에서 그렇게 예, 얘기했죠. 합참 무수단 미사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량형 무수단 미사일이다 이렇게 대륙간 지금 나오고 탄도 있는데요. 미사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는 조금 사거리가 작은 네. 뭐 ICBM이 아니라 IRBM이라고 표현하나요? 공해상에 떨어뜨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그 한경북도에서 방현 네.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레이더에 감지가 됐는데요. 이지스함에서. 근데 이제 쏘고 난 다음에 500km 남짓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았다. 네. 이런 어떤 기계적인 분석을 가지고 합참해서 이건 노동미사일급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무수단급 미사일이다. 3,500에서 4,000km 정도 사거리가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잠수함에서 신형 미사일 그 SLBM이라고 하는 거 쏘는 장면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사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 점화를 한 다음에 쏘아 올려지는 이런 네. 방식인데요. 이번에 쏜 미사일이 그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형의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네. 무수단급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만 발전하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래서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제 갑자기 또 미사일 발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 출범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제 정세에서 얽혀 있다 그러는데요. 국내 정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야의 반응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보를 치중하고 있는 아무래도 강조를 네. 해왔던 이제 뭐 한국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여권에서는 이것이 또 한번 국내 정세에도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야권 같은 경우는 이제 북풍으로 연결되는 것을 극히 이걸 뭐 경계할 이용하지 수밖에 말아라. 없는 뭐, 그런 예. 상황인데 글쎄 이게 지금 사실 이거는 위기 상황 내지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네.
지금의 현재 안보가 부실해질 정도의 상황이 일어난 것에 그러면 보수 정권에서의 지난 10년에서 잘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보를 강조를 해왔는데도 오히려 김정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막지도 못했었고 정보 분석도 틀렸고 네. 끊임없이 방위산업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오히려 보수 정권이 지난 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아, 이게 북한이 지금 김정은 때문에라도 보수 정권을 지지해야겠다는 쪽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 당국이 이걸 처음에 노동계열이라고 분석을 했던 게 네. 혹시라도 지금 갖고 있는 이른바 킬체인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체계를 미리 다 파악을 해놨다가 일당유사시에 그것을 선점해서 공격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전략인데 네. 그게 지금 흔들어질 위기에 어제 처했거든요. 이동식 차량 100대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어떤 군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런 분석까지 이른 것이라면 네. 그게 실제로는 사실은 안보를 오히려 더 위협하는 문제겠죠. 하여튼 뭐 저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딱 그 네 글자가 떠올라요. 네, 어떤 거요? 통일대박. 그러니까 통일대박이라고 얘기하고 그동안에 실제로 통일대박하고 너무 멀어진 행보가 있어왔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실패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뭐 적절하게 제어하지도 못했고 폐기하는 거는 뭐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고 또 뭐 육자회담도 제대로 한번 열어본 적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여야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당의 경우에는 10년 전 정권을 끊임없이 탓을 해요. 과연 그 탓이 국민들한테 먹히겠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층한테는 일종의 안보 불안 요인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과되는 측면, 그러니까 원래 모였던 사람을 더 결속력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네. 안 모였던 사람을 모이게 하는 역할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면역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이제 틀리고 그런 거 보면서 황교안 대행이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국회에 나가서 국정에 전념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도 지금 거의 무방비, 구제역도 무방비. 또 이 미사일이 뭘 쐈는지도 좀 정확치 않은. 그래서 좀 굉장히 걱정이 앞선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아침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또 재소환됐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일단은 삼성전자 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네. 뭐 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이 첫 소환이라고 하면은 좀 모르겠는데 한번 구속영장 기각까지 된 마당인데 두 번째. 지금, 네. 오늘 두 그런데 번째. 두 번째 다시 재소환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뭐 거부는 아니고 좀 지연 문제라든가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또 불발된 요런 국면에서 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냈을까? 이게 이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포인트가. 네.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카드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밀고 가면 네. 그냥 이렇게 그냥 특검 수사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종의 박 대통령 측에 뒤통수를 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제 그 처음에 그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의 그 범죄 혐의 네. 말고 이번에는 실제로 다른 부분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죠? 그때는 네.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네. 합병을 그 주된 어떤 대가로 봤었죠. 그런데 근데 대가 관계에 대한 소명이 그래서 부족했다라는 네. 것이 당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했던 사유 가장 대표적인 사유였고요. 그렇게 기각이 됐던 것의 원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네. 합병과의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합병이 먼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약점으로 어떻게 보면 파악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규철 특검보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범죄적 해석이 좀 달랐던 것 같다. 네. 우리가 특검이 바라보는 것은 그 하나만을 놓고 본 게 아니라 삼성과 박근혜 정권 최순실 씨와의 굉장히 폭넓은 어떤 대가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고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합병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글쎄 말 건이죠. 1000만 주, 500만 주 네. 얘기나 막 나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물산 주식을 합병이 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삼성 SDI가 이게
기업들이 사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0.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의 오너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른바 순환출자라는 건데 그 기업들의 꼬리를 물어서 각자의 지분들을 서로 나눠 갖는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끊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SDI가 그럼 물산 주식을 1,000만 주를 팔아라 라고 했다가 500만 주만 팔면 된다고 글쎄 말이에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까, 그게? 그게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거는 이건 청와대 압력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거다. 그 500만 주로 줄게 되면 어떤 혜택이 삼성한테 가는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직접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도움이 됐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밝히려면 그걸 위해서 이제 경영학과 교수들까지도 참고인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뭐 했습니다. 김상조 교수도 네, 왔다. 김상조 그게 그런 교수도 왔다. 경우군요. 그게 그 의혹인데요. 이걸 밝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거는 10월, 12월에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대를 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거고 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세 번째 독대는 또 2016년에 건너왔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말 또 사준 건 말 언제 사준 것도 그 이후에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특검이 말한 것처럼 쭉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밀월 관계가 있었다. 이게 단순히 합병 하나에 그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대가성이라는 문제는 삼성이 그 계열사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독대가 있었고 2015년 7월에 그리고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삼성이 이제 결정해가지고 280억 중에 한 80억 정도를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합병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정유라 씨 지원을 한 부분이 네. 그건 대가성에 관한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삼성에 특혜가 갔던 흔적이 발견되고 지속적으로 정유라한테 특혜가 그림표도 발견돼. 있을 수 있나? 네. 뭐 차트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예. 그러니까 특검은 그렇게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 삼성 합병에서 순환 출자 고리를 이제 끊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SDI 그 지분이 오히려 늘어나니까 이건 순환 출자 고리가 더 강화가 된다. 그래서 1,000만 주를 다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500만 주만 판다. 그럼 명분이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 공정위는 원래 결정을 했던 가이드라인은 1,000만 주였는데 청와대 연락을 받고 500만 그 주만 팔아도 사람이 된다는 지금 뭐 거예요. 저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하고 있다는 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주를 팔면은 지배력이 약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500만 주만 팔면 지배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플러스 알파를 주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게 뭐 안정범 수석의 뭐 수천 문제라든가 네. 당시에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 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 압력을 넣었다. 최상목인가요? 네. 예. 최상목 씨. 예.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 문제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경에 네. 그러니까 9월에 이미 언론에서 이 정유라 씨 문제하고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문제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굳이 이렇게 터진 상황에서 10월 달에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명마 30억 원짜리를 정유라 씨한테 우회 지원을 하면서 사준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관절 최순실하고 정유라가 뭐기에 이렇게 사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일종의 특혜,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근데 있는 말이죠.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일련의 삼성과 특검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좀 해본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걸 예를 들면 그냥 뭐 대통령이 야 줘 그래서 줬다 하는 게 또 계속 줬단 말이죠. 근데 그걸 뇌물죄로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참 그걸 특검도 너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얘네들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법 적용을 할 때 네. 뇌물죄에 관해서 대가 관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들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법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이 특정 사항과 이렇게 지급한 부분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 정말 거래를 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같이 말씀드린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야 그게 전후가 뭐 불과 한 두 달 정도 차이를 놓고 아니 하는데 그 기업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은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기업에서 100만 원도 여가서 안 주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 무려 예. 440억 원인데 글쎄 그걸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내놓겠습니까? 단순히 강요를 받았다고 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하지만 그렇게 여태까지 법원은 그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보다 못해서 김영란법까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김영란법이 있는 상황이었으면요. 네. 지금 오히려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국민들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그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례가 돼서 이번에도 네.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는데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번에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 왜 삼성이냐?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한 열 몇 개 기업이 전부 다 출자했는데 왜 삼성만 정유라한테 그렇게 집착하듯이 돈을 줬는가? 이 부분인데요. 저는 답을 하나 내놓고 싶은 게 그래요? 삼성이니까. 왜냐하면 삼성만큼 정보력을 갖고 삼성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50 비리 때도 나온 얘기지만 그때 이래재단도 삼성이 다른 기업보다 몇 배의 돈을 더 냈거든요. 그때도 그랬습니까? 예. 항상 그러니까- 많이 냈군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다른 기업하고 비슷하게 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래 준 돈이 훨씬 더 많았다더라.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요. 삼성의 정보력 그리고 삼성 전기 출신의 임원이 이제 그 미얀마 대사로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삼성이 최순실 씨를 미리 알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이번에 생각해요. 그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거라고 봅니까? 특검에서? 영장은 재청구할 겁니다, 아마. 그럼 어떻게 될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러니까 발부 여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주를 갖고 있는 것과 500만 주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대가 관계가 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좌우할 만한 뭔가가 될 것이냐. 네. 조금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은 되겠지라는 것은 있는데 판사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까지 이거를 좁게 이 사안만 또 놓고 본다면 네. 좁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안도 또 있었고 합병도 또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문화스포츠 사업하면서 정유라에게 자금 지원도 했었던 것도 또 있었구나. 네. 이거를 길게 다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근데 높아지겠죠. 그 영장을 내는 법원의 부장판사는 그 하나만 보는 모양이죠. 아니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좀 좁게 봤죠. 그래서 이제 여론에서도 이렇게까지 볼 사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물죄에 관해서는 그만큼 어쨌든 법원은 엄격하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특검이 칼을 갈았어요. 제가 보니까 좀 틀림없이 청구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법원에서 왜냐면- 또 이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불구속 네. 기소로 그냥 끝낼 수 있었던 사안을 다시 재소하는 부담을 안고 지금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영장 청구를 각오를 하고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승마 지원 문제만 얘기를 했지만 대가성 관계에서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 SDR 순환 출자 문제, 그 500만 주 덜 팔게 한 문제라든가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안종범 수첩에 39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까지 해서 앞뒤 맥락이 한 2년 이상의 것들을 충분히 그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아마 이 공소장,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에다가 아마 기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로 최대한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도 좀 부담을 갖겠죠? 부담을 갖죠.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판사님들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하고 글쎄 그랬지 말이에요. 않습니까? 그분 판사 이름이 뭐였죠? 조희연. 조희연 조희연, 판사님. 예, 그러니까 예. 그분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예.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두 번째였고 또 지금 저희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 아닙니까? 사안이 어떻게 조금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수사 기간 남지 않았죠. 그 연장 안 시켜줍니까? 황교안 대행이? 이번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 이걸 거부하는 명분이 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줬다는 사람을 구속을 시켰는데 받았다는 주체가 결국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 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대면 조사를 못했으니까 영장까지 지금 줬다는 사람 떨어져 있으니까 해야겠다. 연장해달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뭘로 이번에 법원의 영장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서는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의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거에 마지막에 5번째가 뇌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는 얘기는 이 수사 기록이 고스란히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거고 그러면 심리를 하는데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헌재 박근혜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큰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렇군요. 제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다 관심이 이제 이미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라든가 그래서. 압수수색 문제를 일단은 어느 정도 특검에서 뒤통수 친 거다. 네, 이재용 부회장 소환한 그거 것은. 하면 박 대통령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조사도 안 하거나
뭐 압수수색도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한다거나 그러면 네. 아니 이거 수사를 이제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는 여론이 덜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해요? 하겠죠. 국회나 정치권이 나서야겠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나서야 되고. 자, 하여튼 요즘 정부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토요일 날 많은 시민들이 또 강하면 그 추운 데도 나은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